그러면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가지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앞니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리스크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네. 나눠야 조금 더 뭔가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나눠서 샀을 때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네. 분할 매수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여기 사면 평단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죠.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왜 나눠 삽니까? 나중에 사죠. 바닥에서 많이 사죠.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잡겠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인 것처럼 이렇게 나눠 사는 것도 똑같이 덜 거짓말일 뿐이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똑같다면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앞으로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가치를 정확히 분석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 거고,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 분할 매수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뭐 한 일주일 두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한 달 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차티스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저희는 그렇게 하는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짜 수년을 걸쳐서 하는 건 있어요. 근데 수년에 뭐 0.1%씩 이렇게 나눠 사는 게 아니고요. 어떤 주가의 캐털리스트나 리스크 요인들이 기간적으로 잠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만큼 이게 확신이 강도가 더 높아졌으니까 더 산다. 이런 개념으로 그런 이벤트가 6개월 후에 발현할 거니까 일단 요만큼만 사놓고 6개월 후에 좋은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주가는 그렇게 반영하지 않았다면 기대값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때 한번 더 사자라는 식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올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어요. 주가가 갑자기 폭락을 했습니다. 당황하잖아요. 네. 예, 뭐 자산 가치가 뚝 떨어지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사실은 당황 안 하는 게 프로죠. 당황 안 하려고 저희가 돈을 만든 거고요. 근데 저희는 좀 운이 좋았던 게 그 전에 현금을 많이 늘려놨었어요.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면 올해 1월에 장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저기 아프간인가요? 그 미사일 사건도 한번 있었는데 그때 한 번 떨어진 거 외에는 1월 말 2월 초까지 주가 계속해서 올랐어요. 저희는 좀 이상하다고 느꼈고, 그 이상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매도하진 않지만 저희가 가진 주식들 중에서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이제는 리스크가 더 큰 것 같다라고 하는 주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많이 팔아놨어요. 그래서 좀 덜 떨어진 면이 있었고요. 이거는 운이고, 두 번째는 이제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2007년, 8년, 9년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으면서 뼈에 새긴 게 있어요. 저는 그때는 신임 매니저였거든요. 네. 그래서 큰 돈을 날리거나 뭐 매우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냥 관전자, 방관자 정도였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투자 중에 세스 클라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세스 클라만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위기에서 알게 된 교훈 20가지라고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그 20가지를 얘기한 중에서 저한테 뼈저리게 제가 이제 책상에 항상 붙여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식은 떨어질 때 사야 된다. 떨어질 때 사야 많이 살 수 있고 쉽게 살 수 있다. 왜냐면 파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내가 사는 사람이 단독이면 사기가 쉽잖아요.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금융위기 중에는 기회가 막대하게 그리고 많은 방면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이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 기회를 잡으려면 유연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 보면 가장 많이 반등했던 것이 많이 떨어진 거였고, 예를 들면 금융주라든지 그 당시에 상당히 힘들었던 뭐 철광석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사실 더 크게 반등을 했거든요. 아무도 안 산다고 할 때. 근데 저는 그것을 뼈에 새기면서 10년을 넘게 기다린 거죠. 13년 기다린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온다면 난 이렇게 행동할 거야. 모두가 판다고 할 때 주식을 살 거야. 그래서 그거를 실천에 옮겼어요, 이번에. 그게 올해 수익률이 빨리 반등하게 된 저희 계기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떨어지는 그 과정도 좀 여러 날이 걸리잖아요. 네. 그 여러 날 가운데서, 그러니까 폭락이 시작하는 지점과 뭐 점점 며칠 더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공포심이 최대한 뭐 커져가는 그 네. 과정들 속에서 매수의 타이밍을 언제로 잡으셨나요? 그거는 저희도 일찍 사게 됐고요.
그래서 바닥에서 사는 일은 그냥 운입니다. 바닥에서 사는 경우도 누군가는 있었겠지만 그건 운인 것 같고 저희는 그거보다 좀 빨리 사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딴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을 때 덜 갖고 있었고 떨어지고 사람들이 다 주식을 팔려고 할 때 저희는 샀다는 게 조금 차이점인 거고요. 근데 주변에서 공포의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저도 그냥 하나의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그 공포의 극단을 경험해서 확실히 알아낼 수는 없고요. 근데 모두가 하여튼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보지 못한 거다. 이 세계는 이제 뭐 코로나19로 바뀔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저는 그런 것에 대응하는 걸 찾는 것보다는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것, 평균으로 회귀하는 것, 템플턴 경이 얘기한 것처럼 This time is different 가장 비싼 말이다 라고 할 때 역사에 베팅하는 게 저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네. 실제로 뭐 바닥을 맞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아마 그러한 어떤 경험들 때문에 이번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개인들이 들어왔을 때도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네. 정말 그때 그 뭐라 그러죠? 우리 가치주를 만약에 찾는 분이었다면 아마 삼성전자는 사실 네네. 수익률이 별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대표님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셨나요? 어떤 섹터에? 저희는 이제 뭐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은데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이 저희는 원래 언택트였어요. 원래 은퇴. 네. 왜냐하면 저희는 서비스, 컨텐츠, 뭐 이런 거 헬스케어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무거운 주식들을 이미 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의 룸이 남아있는 것은 계속 홀딩을 했고요. 그거 중에 많이 올랐던 것들은 많이 덜고 저희는 역발상으로 안 좋은 걸 샀어요. 이 코로나19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용할 제품과 서비스들을 하는 코로나 의외로 피해주들을 샀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피해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바꾼 상황이죠. 뭐 바꿨다 그러면 바꾼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국내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에 이 컨트롤이 되고 있고요. 이 감염병이라는 게. 그래서 코로나 피해주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생활이 가능했을 때 필요한 주식들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 코로나 발병하고 나서 지난 것 같은데, 이제는 약간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보이는 정도에 이르렀어요. 이게 어떤 게 딱 터졌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건가를 막 예측하는 건 확률이 너무 낮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말하자면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든지 뭐 또는 화상회의를 할 때는 어떠한 정말 툴들을 쓰더라, 어떠한 이유로 그런 걸 분석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사람의 이 생활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식들로 일부 교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금융시장은 지금 확 살아났지만 네. 지금 사실 실물 경제는 안 좋잖아요. 최악이죠, 지금. 그 다음에 코로나는 계속 뭐 사실 끊어진 것도 아니고 계속 확산이 되면서 뭐 자영업자, 중소기업자들의 어떤 상황도 안 좋아지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실물 경제는 더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금의 금융시장 주식 상황이 결국 실물과 괴리감이 커질수록 이 버블로 보이면서 꺼지는 거 아니냐 네.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이 질문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먼저 코로나 때를 보자고요. 2월, 3월에. 2월, 3월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주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졌나요? 한 달 만에? 2000 몇백에서 1400까지 내려갈 정도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경제가 반토막이 한 달 만에 나지는 않았습니다. 단기간에 그러진 않았죠. 네. 근데 왜 그렇게 빠지느냐? 이게 주식시장의 속성이에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는 바로 현재로 땡겨버립니다. 그게 6개월 후건, 3개월 후건, 1년 후건 간에 땡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생활을 뭔가 제약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주식을 다 던지면서 떨어진 거죠. 반대로 이렇게 하고 나서 기업들의 이익이 매우 급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이게 사람들이 필수적인 건 구매를 하고 또한 예를 들면 지수를 보자면 어느 하나하나의 기업은 안 좋을 수도 있고 소상공인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소비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오히려 재난지원금 때문에 소비가 더 늘어났죠.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경제 총량을 유지시키고 있는 거고, 경제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마이너스 GDP가 3%, 4%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네? 그러면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언젠간 해결되겠네? 라는 생각하는 순간 주가 다 올라온 거죠. 이게 코로나 하고 나서 3천, 4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코로나가 예를 들면 지금 느낌으로는 한 2, 3년 내에는 해결된다. 빠르면 한 6개월, 1년 내에 해결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빠진다라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뭔가의 다른 변수 때문에, 우리나라 1월에 주가 막 올랐을 때, 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코로나 때문에 빠질 거라고 아무 생각 못 했잖아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 나와야 주가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주가가 다 올라왔으니까 버블이 아니냐, 이것은 주식시장의 속성을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2차 겨울이 되면서 2차 팬데믹에 대한 어떤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현실화돼서 네. 뭐 셧다운 가거나 아니면 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막 현실화됐을 때 그때 상황은 좀 더 뭐 지금하고는 좀 달라지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안 가본 길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지금 2.5단계라는 것을 하다가 지금 다시 2단계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 2단계와 2.5단계가 지금 3분기 중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은 2분기에는 경험하지 또 못한 것들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다시 기업 실적에 반영이 되거나 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3단계를 간다라고 하면 주가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랑 똑같냐면, 북한이랑 전쟁하면 어떻게 해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래에 내가 예측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게 벌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걸 무서워해서 주식 투자를 못 한다고 하면 지금도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떤 일이건 간에 우리가 답을 찾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좀 덜 영향을 받을, 또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 나서는 게 투자자의 할 일이죠. 네. 그러면 만약에 다시 그러한 어떤 계기가 돼서 뭐 좀 급락하는, 사실 며칠 전에 나스닥이 크게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뭐 한국은 또 별로 안 동조화를 빠졌죠. 안 됐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디커플링이 되는 거 아니냐. 예전에 나스닥 따라서 우리가 쭉 같이 갔는데 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2월 달에 현금이 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빠졌을 때 주식 샀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현금을 꽤 많이 갖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였는데, 기다리던 폭락이 오지 않았고, 사실 어떻게 진행될지, 왜 디커플링이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어떤 나스닥이 무너지든 아니면 나스닥이 말고 국내 시장이 어떤 그런 요소들 때문에 2차 팬데믹 같은 그런 어떤 변수들 때문에 다시 어떤 급락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그냥 매수, 처음 3월과 똑같은 입장으로 가시겠네요. 똑같다면 그럴 거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폭락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아마 평안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빠지면 좋겠다, 빠지면 더 사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또 다른 이유로 아마 폭락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아마 우왕좌왕하고 허둥대겠죠. 근데 지금 뭐 현금 보유를 좀 늘리셨다고 하는 거는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 유동성을 어디까지 함께 즐길 것이냐. 그래도 일단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냐.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어떤 지수라든지 본인의 자산 규모, 수익률로 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게 기업의 가치에 덜 반영되었으면 버블이어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충분한데 버블이 다시 와서 꺼지면 이렇게 됐다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그 가치보다 높은데도 그걸 즐기고 있으면 그건 바보 같은 행동인 거죠. 근데 여러 차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걸 계산할 수 없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버핏이 그런 얘기 했어요. 썰물이 되면 누가 수영복 안 입고 수영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제가 가장 걱정하는 이슈인 게, 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주식이라고 하는 것,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시각이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뭔가 다시 이분들이 실패를 해서 비트코인과 같이 그래서 아 이거 역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겁나고 안타깝거든요. 그런 일이 안 되려면 사실 모든 투자자들이 다 팔고 지금 현금화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기업 가치를 계산할 수 있을 때 그런 분들은 제가 말 안 해도 그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시면 뭐 버블이네 뭐 지수가 올라갔네 그런 질문 자체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꾸 거시적인 그러니까 전체 시장 가운데서 지수가 오르느냐의 그 기준으로 이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은 네. 우리 대표님의 답변은 지수와 상관없이 종목을 중심으로 네.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네, 네. 그 상황에 따라서 네, 그렇죠. 맞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아마 일반 투자자들,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그 지수 또는 거시경제에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나머지는 잘 모르고 미디어에 노출되시는 분들은 주로 그런 쪽에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뒤 돌려 보시면 그런 거시경제라든지 주식 시장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는지 또는 그 얘기가 계속해서 바뀌는지 또는 그 사람이 그걸 얘기를 함으로 해서 뭔가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그런 걸 할 줄도 모르고요. 그걸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리는 거고 제 본업은 고객의 돈을 불려주는 게 본업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질문을 더 드리면 그 이제 우리가 뭐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됐든 어떤 뭐 그 가치를 발견하고 어떤 종목을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게 더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물타기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물타기라는 표현 혹은 저가 매수를 더 한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행위에 대해서? 뭐 안 사는 것보단 낫고요. 근데 물타기와 불타기 중에 저는 불타기가 더 맞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불타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 더 사는 거죠. 더 사는 네. 거.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내가 이 시점에서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 샀는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느 순간 바닥을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 떨어지는 구간 중에 쭉 사는 걸 물타기라고 합니다. 저가 분할 매수죠. 네.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그러면 다 샀죠? 그럼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하고 이렇게 했다가 저점을 찍고 뭔가 이유로 다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산 단가보단 낮지만 올라가는 구간 중에 사는 이 저가 매수랑 비교를 하면 평균 단가는 여기서 사나 똑같을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미리 투자하는 거죠. 여기에 떨어질 때 들어가는 거는. 그런 기회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저가 분할 매수를 할 거라면 떨어지고 나서 저점이라는 게 주가의 저점도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건 알 수는 없고 뭔가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떨어지는 이유가 해소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올라가고 나서 사는 것이 평균 단가는 똑같지만 투입 자산의 기회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가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네. 내가 생각한 가치보다 낮았을 때 저가 매수를 하는 거고요.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떨어지면 저가 매수 잘해요. 네. 그리고 잘 기다립니다. 근데 언제 파냐면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럼 손실 많이 나서 팔았죠. 또는 두 번째는 떨어졌다가 쭉 올라와서 본전치기 하면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어차피 0%인데 시간만 들어간 거죠. 은행 예금 1%지만 은행 예금 1%라도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는 이유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아까 맨 처음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이 주식이 움직이는 게 이제는 너무나 똑똑해졌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게 나는 사실 이제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뭔가 이벤트가 있으니까 떨어지는 확률이 더 높고요. 근데 그걸 공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타기만 하다 보면 큰 돈을 잃거나 돈을 못 벌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잡초를 뽑고 꽃을 심으라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더 베팅하는 게 결국에는 돈 벌기가 쉽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보면은 네. 그게 잘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쨌든 가치를 안다는 게 참 개인들로서는 어려운데 그 매도 시점, 네. 그럼 이제 샀어요. 언제 팔 것이냐에 대한 이 고민이 가장 큰 문제죠. 네. 이 매도 시점도 매수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모르는 거예요.
개인 투자분들이 그 질문하시는 게 대부분 저도 많이 들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질문이 맞는데 그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건 그래요. 나는 매수 시점은 알겠어. 나는 그리고 뭘 사야 되는지는 알겠어. 몰라요. 사실 모르는데 주변에서 얘기할 때가 뭔가 타이밍 또는 얘기하는 종목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지고 샀으니까 이미 샀으니까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수할 때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고 사면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매도할 때는 가치에 도달했으니까 팔아버리는 건데 아예 계산하지 않고 살면서도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수하는 종목과 매수하는 타이밍은 안 돼요. 일단 그렇지 않고요. 그걸 알고 나면 매도하는 타이밍도 정확히 정해지는데 저희는 매수할 때 애초에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최소한 가지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합니다. 내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가 잘 됐을 때, 보통일 때, 안 됐을 때. 근데 사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그 안 됐을 때 마지막 시나리오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에서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상황인가? 일때 사는 거고요. 반대로 팔 때는 언제 파냐면 그 세 번째 시나리오 중에 가장 높은 거, 가장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잘 됐을 때도 그것보다 주가가 높으면 파는 거죠. 말하자면 배달 음식 자꾸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배달 음식을 코로나19의 락다운 시대보다 더 많이 시켜 먹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안 먹던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시켜 먹은 그렇죠. 거니까. 그거에 생각했을 때 매출 이익 가치보다 주가가 높이 평가되면 더 이상 당분간은 그 이상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주가는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수급에 따라서. 그럴 때 파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아까 그 해외에 투자했다라는 그 일본에도 투자하고 또 아까 어디 그렇게 해서 네. 세 배 세 배 키웠다는 게 그 배달 음식 쪽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쪽을 이제 그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좀 성장 산업이군요. 네, 세계적인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예전부터 많이 시켜 먹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근데 외국이 훨씬 더 성장세가 빠르고 아직 초기 단계라서. 역시 그 상장 주식에 투자하신 거죠? 네. 그리고 어떤 스타트업이나 비상장 같은 데도 투자하시나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쪽에는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아직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저희 돈만 해서 테스트하는 중이고 네. 주로 고객 돈은 상장 주식만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와 좀 가치 투자의 어떤 뭐라 그럴까 좀 무슨 느낌이랄까요? 젊은 고수와 함께 네. 새로운 각도에서 이 가치 투자를 좀 점검해 본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유익한 아주 깊은 인사이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보시는 분들도 좀 깊이 생각하면서 투자 패턴이라든가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